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 있었던 경기에서는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2대1 굉장히 극적인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오랜만에 승점 3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분위기는 나아진 듯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팬분들이나 대중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에서 이겼지만 경기 자체는 스코어가 극적으로 막판에 맥토미나의 골로 역전을 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제가 90분 경기를 봤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력이었다고도 저는 느껴졌거든요. 계속해서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지만 경기에서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긴 합니다. 특히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최근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승점을 거두지 못한 경기들을 보게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말 그대로 수비 실수, 수비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 혹은 수비의 집중력이 결여가 되면서 디테일에서 수비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범하면서 골을 먹혀서 승점을 획득하지 못한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반면에 근데 그런 장면들은 물론 개선이 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 외적으로 전반적인 90분 경기를 하는 관점에서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특히 이제 영입되어야 할 선수들이 모두 영입된 이후에는 확실히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러잖아요. 이제 경기에서 이기면은 왜 이겼는지를 설명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항상 제가 하듯이 과정을 설명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게임 모델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며 왜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경기의 가장 큰 틀에서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상대팀이 브렌트포드라는 점에 입각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브렌트포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지난 시즌에 특히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이 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렌트포드는 기본적으로 골키퍼 포함해서 1, 5, 3, 2 진영을 갖춰놓고 경기를 하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때는 거꾸로 1, 3, 5, 2 형태로 시스템으로 경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팀이고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의 이 1, 5, 3, 2 진영을 구축하는 팀들의 경우에는 이제 제 표현을 이제 로우 블록을 구성하는데 강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스 근처로 물러나서 박스 근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러나서 로우 블록을 구축하고 있다가 공을 뺏었을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역습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브렌트포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플레이를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컴플리트한 축구, 그러니까 조금 더 단순히 내려앉아서 로우 블록을 하는 데만 강점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약간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들의 위치를 다시 복귀를 시켜놓고 보게 되면은 보통 특히 상대가 골킥을 진행할 경우나 상대가 후방에서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드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브렌트포드는 압박을 하지 않고 물러서는 게 아니고 상대 진영에서부터 꽤나 강하게 압박을 하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골킥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완전히 1대1 형태를 갖춰놓고 압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시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브렌트포드는 홈이랑 어웨이에서의 이 접근 방식이 크게 차이는 없는 팀인데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제 호날두 있고 했을 때 막 에릭센이 턴오버 당하고 해서 골 먹혔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같은 경우가 브렌트포드 원정 가서 좀 크게 졌었는데 그 당시 실점을 했던 장면, 특히 에릭센이 압박을 당해서 턴오버를 당해서 실점을 했던 장면도 마찬가지죠. 골킥에서부터 브렌트포드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러면서 공의 소유권을 내주면서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는데 이번 경기도 브렌트포드의 그 접근 방식 자체는 사실상 동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키퍼가 공을 가져서 골킥을 진행할 경우에 최전방 2명이 이제 나와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 인사이드 하프인 옌센의 경우에는 이제 왼쪽 풀백인 린델로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어서 압박을 할 준비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또 인사이드 하프가 오른쪽 풀백이었던 달로데에 대해서 압박을 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까세미루가 만약에 공을 받으러 갈 경우에는 이제 6번 미드필더가 압박을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가 이제 사실상 가장 브렌트포드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인사이드 하프였던 암라밭이 공을 받으러 갈 경우에는 오른쪽 센터백이 전진해서 마크 그리고 오른쪽 인사이드 하프였던 마운트가 공을 받을 경우에 대해서는 왼쪽 센터백이 전진해서 마크.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1대1이에요. 전부 다.
경기장 공간을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1대1로 해서 그리고 1대1로 이런 식으로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1대1로 마크를 하는 의미는 이것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뭐예요? 앞을 보는 선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압박, 공이 여기서 또 나가게 되면은 압박하는 순간부터 이제 전부 다 공을 받는 선수가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하게 해서 앞으로 공을 전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건데, 근데 거꾸로 봤을 때 계속해서 앞을 볼 수 있는 선수는 누구예요? 이제 골키퍼죠. 물론 골키퍼의 경우도 이제 패스라인을 보통 막으면서 이제 압박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키퍼도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 브렌트포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원원원 1대1로 대인마크 형태로 압박을 가하는 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지난 시즌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였냐면은 계속해서 짧은 패스로만 플레이를 하다가 압박을 당하고 공의 소유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그 짧은 패스를 해서 공을 전개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요. 반면에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짧은 패스와 롱 패스를 섞어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고, 그리고 이것 자체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골키퍼가 교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헤아의 경우에는 짧은 패스로 플레이하는데도 크게 강점이 없는 선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1대1로 전부 다 수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앞을 보는 선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거꾸로 봤을 때 이것 자체가 완전 무결의 수비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양면성이 있다는 건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디예요? 이제 최후방이죠. 최후방 같은 경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센터백 같은 경우가 완전히 전진해서 본인이 본래는 백라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자신의 등 뒤 공간을 남겨놓고 전진을 하기 때문에 최후방에서 3대3 상황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보이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최전방으로 한 번에 공이 넘어가서 여기서 공의 소유권을 뭐 한 번에 따서 돌아서든지 아니면은 따고 와서 세컨볼을 따든지, 어쨌든 간 공의 전개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와 수비 사이에 공간이 꽤 넓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인터벌, 선수와 선수 사이 공간이 꽤 넓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했을 때는 이것조차도 사실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첫 번째는 최전방 공격수가 헤일룬이 없었고, 헤일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이 공격성이거든요. 전진성. 이미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 득점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났지만, 그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대 백라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 헤일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가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능력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중볼이 넘어왔을 때 등을 지고 공을 받는 부분에서도 지난 시즌에 물론 베어호스트가 있기는 했지만 기존에 있던 자원들보다는 훨씬 나은 옵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전방에서 옵션이 갖춰져 있고, 그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골키퍼가 더 이상 이제 대야가 아니라는 거죠. 오나나는 공을 가지고 압박이 왔을 때 공을 한 번에 처리를 하지 않죠. 일부러 공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 공격을 끌어들인 이후에 패스를 해서 이제 공 중심으로 수적 우위가, 특히 2대1의 수적 우위가 나오게 하는데 굉장히 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오나나가 이제 짧은 패스를 하는데 능하다, 빌드업에 능하다라고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오나나는 롱패스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이 상대가 완전히 1대1의 형태로, 원원원의 형태로 왔을 때는 제 표현으로는 제가 일할 때 쓰는 표현은 스킵 라인이죠. 가까운 라인을 건너뛰고 먼 라인으로 공을 보내서 여기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오나나는 사실 이 부분에서도 데헤아랑은 제 입장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여기서도 훨씬 더 퀄리티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짧은 패스와 롱 패스를 계속 섞어서 했고, 그리고 되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브렌트포드의 이러한 압박의 특징을 감안해서 오나나가 롱 패스로 스킵 라인, 짧은 패스 라인을 건너뛰고 한 번에 최전방으로 공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선수단의 체질 자체가 개선이 됐고, 그리고 말 그대로 선수단의 퀄리티가 경기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예로 경기 중 발생했던 상황을 한 차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전반 22분에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렌트포드 자체가 1대1로 수비를 하기 위해서 진영 자체를 전부 다 끌어올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최전방 2명 전진해 있고, 이제 센터백한테 공이 나갔을 때 골키퍼로 향하는 패스라인을 막으면서 이제 압박까지 전진해서 여기서 이제 오나나가 공을 한 번에 길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후방에서, 그러니까 브렌트포드 입장에서 최후방에서 보게 되면은 3대3 상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게 세트피스 이후에 브렌트포드가 정렬이 완전히 안 된 상태였다 보니까 맨마킹을 하는 선수들의 그 역할 분담 자체는 조금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 형태 자체는 똑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후방에서 3대3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대3 상황에서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가로로 봤을 때 선수와 선수 사이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일단 공이 넘어오기만 되면은 이제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전진하는 게 굉장히 쉽죠.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오나나는 이 공간에다가 정확하게 롱패스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선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골키퍼의 존재가 큰 거는, 보통은 골키퍼의 빌드업하면 짧은 패스 능력만을 발밑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사실상 거의 축구가 농구화 됐기 때문에, 특히 골킥 상황에서 1대1 형태로 압박을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롱패스 능력 또한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꽤 오랫동안 펼쳐졌던 이 골키퍼 대결이 뭐가 있냐면은 토트넘의 요리스랑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에데르송이거든요. 두 팀이 이제 몇 년 전, 19년 막 이럴 때로 돌아가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만났고 리그에서도 만났고, 그리고 콘테 감독 온 이후에도 토트넘 같은 경우 맨체스터 시티랑 할 때 이러한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연출했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거의 이제 약간 판정승을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에데르송이었죠. 왜냐면은 짧은 패스를 하는 능력에서도 에데르송은 요리스에 비해서 앞서 있지만, 에데르송은 이렇게 스킵 라인, 상대가 압박을 전방에서부터 가해서 앞을 보는 선수가 없을 때 한 번에 전방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에서는 요리스를 더더욱 앞서거든요. 그러면서 맨체스터 시티는 애초에 토트넘보다 조금 더 나은 입장에서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토트넘은 또 해리케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른 방식으로 상쇄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 이 두 팀 간의 대결에서는 이 골키퍼의 이러한 능력에서 차이가 굉장히 도드라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스날에 영입된 라야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기존에 있던 램스데일에도 그렇고, 두 선수 모두 다 기본적으로 이 능력이 있거든요. 스킵 라인을 할 수 있는 능력. 단순히 그러니까 롱볼이 아니고 정확한 의도가 있는 롱 패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3대3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나나가 패스를 줬고, 헤일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을 지고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뒷공간을 공략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선수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누구예요? 지금 오른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브루노 페르난데시죠. 브루노 페르난데시는 보통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발로 공을 받기를 원해요. 발로 공을 받고 자신이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라스트 패스를 넣거나 슈팅까지 가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시의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에 비해서는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엔 공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는 드리블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본인의 기술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드리블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족할 수가 있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또 그거를 보완하는 능력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되려 공이 없을 때 공간으로 움직이는 능력. 스페인어로는 이제 데스마르케 데 룹두라라고 하거든요. 데스마르케 룹두라라고 해서 수비의 마크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오나나가 이 프렌트포드의 백라인 뒷공간으로 공을 보냈고, 그 공이 오는 궤도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키키의 수비 시야 밖으로 일부러 측면으로 한번 움직여서 끌어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앙 공간으로 들어가서 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렌트포드는 이제 다 뒤로 물러나서 수비로 드롭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 반면에 백라인은 여전히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죠.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렌트포드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여전히 3대3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도 이미 보시면 디테일에서 보이는 게, 헤일룬이 인터벌, 이 브렌트포드의 수비 2명 사이로 이동을 해서 2명을 묶어놓고 있고,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반대쪽에 있는 마운트 같은 경우가 프리 상태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서 패스가 나가서 마운트가 공을 가지고 와서 1대1에서 슈팅까지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비 블락이 되면서 유효 슈팅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이미
굉장히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지난 시즌의 경우는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짧은 패스하다가 뺏기고 짧은 패스하다 뺏기고 그리고 롱패스를 하더라도 유효한 공격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런 장면 자체가 한번 나옴으로써 벌써 우리 팀 페널티 박스에서 순식간에 상대팀 페널티 박스까지 이제 전진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영입된 선수들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약간은 경기 중 발생하는 상황에 좀 더 적절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생겼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장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초반에 먼저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힘들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한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암라밭이 영입된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우측 상단에 이제 링크가 뜨니까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왜 실점이 나왔고 이제 실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까세미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점이 시작된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통은 실점이 이루어지는 그 직전 상황, 실점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상대팀이 슈팅을 하는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 범인 찾기라는 거죠. 누가 잘못을 했는가. 여기서 지금 누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먹혔는가를 찾는 경우가 보통인데 근데 축구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크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점이 있으면은 그 흐름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를 조금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실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전반 25분 상황인데 24분이었나 25분이었나 그런데 브렌트포드가 수비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전방 압박을 완전히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미디엄 블록이 갖춰져 있죠. 중간 높이에서 센터 서클 인근의 백라인 위치에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백라인은 다 나오진 않은데 이제 백라인 5백 있고 1, 5, 3, 2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공을 전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만든 영상 암라밭이 왜 영입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에서 암라밭이 영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까세미루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까세미루의 경우에는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등을 지고 플레이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장점이 없어요. 그리고 되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클럽급 선수들 혹은 이 클럽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분명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선수가 등을 지고 공을 받게 되면은 기술적, 전술적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서 턴오버를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가 미디엄 블록을 구성해놓고 본인들이 레알 마드리드이 빌드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까세미르는 보통 어떻게 위치했어요? 까세미르 같은 경우가 되려 상대 미드필더 라인의 등 뒤로 이동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등을 지고 공을 받거나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선수는 보통 누구였어요? 모드리치나 크로스였죠. 왜? 해당 선수들의 경우에는 공을 오래 가질 수 있는 기술적, 전술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가진다는 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니고 공을 가지고 유효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끌어들이고 드리블을 하고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패스를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까세미르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조금 약간 뭐 나쁘게 말하면 치운 거죠. 위로 치워서 결국에는 그 선수들이 공을 가질 수 있게 한 건데 지금 그런 것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와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까세미르가 공을 잡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경우에도 공이 이제 맥과이어에서 까세미르로 넘어가게 되고 까세미르가 1선과 같은 높이 1선 2명 선수 사이 인터벌에서 이제 공을 받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크게 이제 인지가 돼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공을 받는 시점에서 봤을 때 시야 자체가 몸 바디 포지션 자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과 가까운 쪽 수비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되는 수비수의 존재는 본인의 등 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스캐닝이라고 보통 이제 영어 표현을 얘기를 하죠.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수비에 대해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수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공을 받아서 다음 플레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쪽에서 오는 수비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어 있지만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나머지 선수 브렌트포드의 1선을 구성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돌아섰죠. 돌아서서 1선의 사이에서 공을 받고 돌아선 것까지는 좋은데 돌아선 이후에 다음 동작에 대한 판단 자체가 지금 또 미스가 되어 있죠. 왜?
돌아선 이후에 차단된 패스라인, 지금은 암라바셋에 대해서 패스를 하고 있는데 이 패스라인은 차단이 되어 있는데 이 패스라인을 활용하려고 패스를 했고 여기서 공이 이제 차단이 되죠. 차단이 되면서 여기서 턴오버가 일어났고 브렌트포드가 역습을 가져가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이 까세미루가 영입됐을 때부터 사실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하는 뭐 팟캐스트나 제가 했던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쓴 글이나 다양한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저는 뭐 1년 전, 1년 그거보다 더 전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왔고 그리고 이거는 까세미루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이 선수를 활용하는 한, 이 선수가 이 포지션에 있는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즌에도 까세미루가 영입됐을 때 막 세트피스 골 넣고 엄청 활약이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영입 엄청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저는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 특히 테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추가 영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영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축구라는 게 특히 최근 트렌드에서는 공을 가진 상황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까세미루의 경우에는 공을 가졌을 때 이런 하이 리스크예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선수고 특히 이제 지공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리그에서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전력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공을 주로 펼쳐야 하는데 지공을 펼치는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추가 영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라밭이 영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거꾸로 이번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암라밭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암라밭의 경우는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까세미루가 교체 아웃으로 나갔고 그러면서 암라밭이 이제 6번 미드필더 자리를 플레이를 했는데요. 암라밭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만든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등을 지고 공을 받는 상황에서도 까세미루보다는 훨씬 더 상황인지 능력이 좋기 때문에 기술적, 전술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의 턴오버, 저런 식의 에러는 거의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라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은 까세미루는 공을 오래 가지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공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전방에 공간이 있을 때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을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투터치로 공을 다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암라밭은 공을 좀 더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드리블의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스날의 진첸코랑 그다음에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가 6번 미드필더로 뛸 때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도 암라밭이 공을 가지고 있고 앞을 본 상태에서 본인 앞에 이제 공간이 있는 상황이죠. 암라밭은 이런 상황에서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을 시도할 수가 있고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을 시도함으로써 다음 라인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1선이면은 1선을 넘어서서 다음 라인을 자신한테 고정시켜서 이 고정된 라인의 등 뒤로 공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은 만약에 상대가 안쪽으로 좁혀들어서 안쪽 패스 라인을 막는다면은 안쪽으로 좁혀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쪽 패스 라인이 A라고 하면은 사이드 패스 라인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양자택일을 걸 줄 아는 선수예요. 드리블을 통해서. 야, 나 드리블한다. 야, 나 드리블해서 간다. 그러니까 안에 막을래? 밖에 막을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수비가 오케이. 야, 그러면은 우리한테 더 위험한 건 아니니까 야, 우리 안에 막을게. 안을 막으면은 그럼 그래? 안에 막았어? 야, 그러면 B로 보낸다. 네, 거꾸로 했어요. 드리블 했는데 바깥을 막으려고 벌어져 있어요. 그래. 야, 우리 바깥에 막을까? 그럼 뭐야? 바깥에 막았어. 그럼 안으로 넣는다. 이렇게 양자택일을 걸 줄 아는 선수라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드리블을 해서 전진을 하다가 일단은 거의 이거는 그러니까 페이크를 건 거죠. 오른쪽 측면 달롯으로 공이 나가는 것 같이 바디 포지션을 취해서 브렌트포드 1선이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낚인 거죠. 낚여서 이제 완전히 그 패스라인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때 이제 방향을 꺾어서 그대로 자신의 앞에 존재하는 공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브렌트포드의 1선과 2선 사이의 공간으로 전진하게 되는 암라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보이시죠? 1선은 넘어섰고 1선과 2선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1선과 2선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드리블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양자택일 걸었죠. 양자택일 걸어서 야, 브렌트포드 니네 2선 안에 막을래? A 안에 막을래? 밖에 막을래?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좁혀 들어와서 안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안을 막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택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공을 오래 가진다는 거고, 오래 공을 가져서 드리블을 해서 상대 코앞까지 가서 상대를 고정시키고 상대한테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야, A 막을래? B 막을래? A 막으면은 B로 가고, B 막으면은 A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결국에는 미드필더 혹은 뭐 미드필더가 아니더라도 공을 가진 선수에게 요구되는 기술적, 전술적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암라밧의 경우에는 까세미루가 갖지 못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지금 보신 장면처럼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후 상황에서 암라밧이 그래서 공을 전개한 이후에 사이드로 B죠. 플랜 B로, B 옵션, A 옵션이 아니고 B로 옵션으로 공격을 전개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안쪽으로 좁혀 들은 이후에 암라밧이 공을 내줬기 때문에 측면에 있던 래시포드가 공을 가졌을 때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을 가질 수가 있었고,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갖는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제가 아까 골킥 상황에서 브렌트포드의 1대1 마크를 얘기했던 것처럼 앞을 보고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을 보고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패스가 들어가요? 브렌트포드의 이 벌어진 백라인, 지금도 인터벌이 벌어졌죠. 오른쪽 센터백과 리베로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고, 그 벌어진 간격으로 움직이는 린델로프에게 래시포드가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린델로프가 엔드라인까지 가서 크로스를 올리게 되죠. 이게 아마 그 다음 상황에서 코너킥이었나, 뭐 킥이 조금 짧아서 어쨌든 유효 슈팅까지 못 갔나.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레프트백이 지금 린델로프인 게 사실 조금 아쉽죠. 원래 이게 레길론이나 예를 들어서 루크쇼였으면 어떻게 됐어요? 레길론이나 루크쇼였으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유효 슈팅까지 갔거나 혹은 골까지도 갈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간을 길게 넓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린델로프가 아니고 레길론이나 루크쇼여서 이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가 들어가서 이제 득점까지 이뤄졌다면은 그 골 장면을 만약에 저한테 설명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시작 장면을 시작을 어디로 할 거냐면은 이 암라밧의 드리블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하이라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아마 지금 래시포드가 이 패스를 하는 장면에서부터 나오겠죠. 왜? 너무 뒤로 가야 되니까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작 지점이 어딘지를 보통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만약에 까세미루였으면 이 장면이 애초에 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암라밧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발생을 했고, 래시포드한테 공이 가서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가 들어가서 크로스가 올라가서 뭐 슈팅해서 골까지 들어갔다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까 제가 오나나의 경우나 효일룬을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적절한 선수가 영입이 돼서 확실히 게임 모델적인 관점에서 나아지고 있어요.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그리고 선수에 대한 감독의 아이디어가 경기 중에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경기를 이겨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경기를 자연스럽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감독이 의도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과정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독이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훈련을 했고 경기에 접근을 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이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코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는 거는 감독의 아이디어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선수에 대한 감독의 아이디어가 뭔지를 설명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걸 이제 느끼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굳이 뭐 진첸코나 베르나르도 실바의 예를 암라밧을 설명하면서 들었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암라밧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못마땅해하고 못 믿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체감이 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진첸코가 맨체스터 시티가 아스날이랑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경기 중에 나왔던 장면인데, 왜 제가 굳이 암라밧이랑 진첸코를 엮어서 비교를 하냐면은 뭐 누가 더 우위고 누가 더 상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비슷한 특징을 가진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첸코가 공을 가졌을 때 진첸코도 마찬가지로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오래 가진다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신의 앞에 공간이 있을 때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을 해서 상대 수비를 자신한테 고정시키거나 혹은 끌어들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고정이 됐을 때 그 고정이 된 수비의 등 뒤로 공을 전개시킬 수 있는 선수고요. 네, 보시면 드리블을 통해서 전진을 했죠. 여기 있다가 드리블을 통해서 전진을 했고, 그러면서 상대 수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 수비를 자신한테 고정시켰죠. 특히 이제 유의미한 건 뭐야? 지금 리코 루이스죠. 리코 루이스 같은 경우가 맨체스터 시티 2선을 구성했던 선수인데, 2선을 구성했던 선수에게 이 선수를 향해서 이 선수와 자신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는 자신을 진첸코에게 고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때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리코 루이스의 등 뒤에 패스 옵션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야 무슨 암라밭이 진첸코랑 비슷해, 뭐 베르나르도 실바랑 비슷해, 뭐 암라밭 잘 하지도 못하더만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그 느낌이에요, 느낌. 왜? 진첸코랑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입지가 확실한 선수고, 아스날이랑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에서 확실하게 주전을 가진 선수인데, 주전 자리를 확보한 선수인데, 근데 암라밭의 경우에는 뭐 솔직히 뭐 월드컵 때 뭐 떴다고는 하지만 뭐 피오렌티나도 그렇고 뭐 모로코도 그렇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슨 뭐 얘가 진첸코랑 베르나르도 실바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누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 누가 위고 누가 미치고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그런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필요했어요. 그런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뭐예요? 그 포지션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사실 까세미르인데, 까세미르는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가 계속해서 누구였던 거예요? 프랭키 데용이었던 거고. 근데 어쨌든 간 그 빠져있던 퍼즐 조각이 들어와서 맞춰지면서 경기 중에 훨씬 더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은 솔직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제 입장에서 긍정적이었던 장면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이 길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가장 팬들이 의구심을 갖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오나나랑 이제 암라밭에 대해서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 이 선수들이 어떤 것들을 팀에 제공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구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 왜냐면 경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 아는데,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팀에 잘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동안 계속해서 약점이라고 평가되었던 지공 상황에서 개선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당연히 결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최근 들어서 뭐 테나흐 감독을 뭐 경질해야 된다, 뭐 테나흐 감독의 선수 영입 자체가 잘못됐다, 선수 보는 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단일도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단일도 솔직히 공감을 못 하겠고, 그냥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그냥 결과가 안 나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거를 비판을 하고, 그거를 이제 비판도 아니죠, 비난을 하는 거죠. 왜? 정당하게 거기에 원인이 있지를 않으니까 비난을 하는 건데.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통 팬분들이나 대중의 경우에는 감독의 아이디어가 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감독의 아이디어가 뭔지를, 물론 뭐 저도 당연히 테나흐 본인이 아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칭 스태프가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코치라는 입장에서 그거를 저는 유추를 할 수가 있고, 그 유추함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